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우연찮게 일본에 정착해 살던 한 이탈리아인이 이탈리아어 강사로 지상파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밉니다. 그때 그가 코디네이터 없이 직접 차려입은 패션이 화제가 됐고 이후에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한 월간 남성지가 그의 상품성에 주목해서 10여 년간 그를 메인 모델로 활용합니다. 이 기록이 보니까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고요. 국내판 그 잡지도 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인은 지롤라모 판체타라는 사람인데요. 한 나라가 개방되고 소득 순위 올라가면 부쩍 해외의 시선에 신경 씁니다. 그 중에서도 자국 내에 살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외국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입니다. 일본이나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이 유독 백인 남성을 더 선호한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지롤라모 같은 팬을 거느린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도 이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이나 전통 문화에 보이는 관심을 소재로 하죠. 다만 그들의 관심이 긍정적일 때 환호를 보내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한 시선이나 지적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소재 예능이나 콘텐츠는 국뽕, 극단적 한국 찬양 일색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대중의 관점에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그것도 미디어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외국인의 통상적인 언어와는 사뭇 다릅니다. 저자는 30여 년 가까이 한국에 좋아서 한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어떤 면은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외국인입니다. 그의 지적은 한국이 많은 걸 이루었지만 한국인은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은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리는 법.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계속 본다고 해요. 내가 놓친 행복의 조각이 없는지 오늘 같이 찾아보아요. 멋진 말이죠. 네. 다만 우리 AI가 좀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런 행복에 대해서 하셨어요?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네.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보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른바 긱 경제라고 하죠. 일의 의미와 형태가 변화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직, 임시직 등의 대안적 근로 형태가 늘었습니다. 세라 캐슬러가 쓴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먼저 K1709번님 30년간 개인 사업을 60살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 하도급 업체에 2년째 다닙니다. 순수한 동료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70살까지 하고 싶은데 될까요? 해주셨고 이 기수님 남편이 2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 하다가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한 직장을 너무 오래 다니는 것보다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고령에도 회사 다니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70살까지 일하실 수 있죠. 네. 이 정년이라는 건 회사 양해안에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 거고 네. 회사에 기여하는 몫이 크다면 당연한 거고 남편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이해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 오래 다니다 보면 상사 눈치 안 봐도 되는 자영업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자영업 오래 하다 보면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직장 생활이 그리워집니다. 그러게요. 답은 없어요. 자기한테 조금 더 잘 맞는 게 있을 뿐 네. 뭐가 옳다 혹은 뭐가 낫다는 건 없으니까요. 네. 상황에 맞게 편하게 선택하셔야죠. 또 행복하게 일하는 게 무엇보다 그럼요.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킹카197번님 시작은 공짜였지만 결국엔 가격 결정권도 빼앗긴 채 플랫폼에 종속된 시스템이 긱 경제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플랫폼 경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카톡을 깔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뭐 선물하기도 등장하고 광고도 등장하고 네. 공짜가 결코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걸 돌려줄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이른바 X2E라고 뭘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들도 등장했고 네. 다만 그 우리가 읽은 책은 일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뭐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의
초점을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 전반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늘어난 불안정한 독립계약 노동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장혜영님, 시작부터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제 일에 만족하지만 가끔 복지가 빵빵한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해요. 그럼요. 특히 코로나 2년 동안 정규직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해주셨고, 김원식님, 결국 프리랜서 시대로 흘러간다는 뜻입니까? 결국 자기만의 특별하고 우수한 능력을 한 개씩 보유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그런 셈이죠. 질문 주셨네요. 김원식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구분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네. 그런 용어는 없어요. 프리랜스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스라는 게 자유로운 창이라는 뜻인데 중세 용병에서 네. 나온 얘기인데 프리랜스도 양극화가 벌어지거든요. 책에서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4명 가운데 1명만 그 일에 만족했고 수입도 높았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자는 free agent, F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FA는 모든 걸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계약해서 하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프리랜서들처럼 열의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자에서 네. 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 때문에 늘 높은 수입도 보장받고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프리랜서 전성기에 10%, 상위 10%에 해당될 거고 나머지는 다 열악해질 텐데 네. 10%에 끼려고 가능하면 노력해야 되겠죠. 피할 수 없는 맞습니다. 추세라면. 네. 네. 책 속의 주인공들도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버는 듯 싶었으나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지도 않았었거든요. 또 수입은 줄고 그러나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네. 기묘한 상황이 돼버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 경제 구조상 결국 돈은 플랫폼 소유자들이 가져간다라는 지적까지 함께 해봤었는데요. 예. 김경숙님, 참여자들의 삶까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해주셨고, 가윤하님, 경제적 안정성의 위협 그리고 불균형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아무리 효율성을 강조한들 감당 못하는 수준으로 몰고 가는 자본 독재는 위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참여자들까지도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 성공예감 본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 X2E 뭘 하면서 돈을 번다. 예를 들어서 습관 앱 같은 거. 네. 운동을 하면 돈을 주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그렇죠. 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이런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플랫폼 기업이 가진 함정이 결국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너무 이제 그런 횡포를 부리니까 규제가 본격화됐거든요.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아마 이 관련한 규제도 우리 사회가 한 10여 년간 고심해야 할 의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OECD 37개 나라 중에 35위, 즉 불행에 가까웠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며 우리 사회 이면을 깊이 경험한 독일인 기자 안톤 숄츠가 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 안톤 숄츠, 이 저자가 국내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던 분이에요. 그렇죠.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텐데 94년에 한국에 입국했고요. 독일 함부르크 태생이고 태권도하고 인연이 돼서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고 이때 큰 스님을 한 번 만나서 선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인기를 누리다가 한국 불교 비판 때문에 한국을 떠난 이 현각 스님하고 같이 지냈다고 그러는데 30여 년 가까이 이분은 그야말로 프리랜서 생활을 하셨는데 네. 뭐 PD, 다큐 제작자, 교수, 비즈니스맨,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결혼해서 광주에서 생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미디어로 소비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입지를 만들고 있다는 특징이 그런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날선 시각을 드러내질 않잖아요. 그럼요.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네,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비쳤고요.
한국에 대해서 애정은 갖고 있지만 상당한 비판적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쓴소리를 자주 해서 그걸 집대성한 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올 4월에 출간된 후에 SNS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비판을 많이 했더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충정 어린 시각이라면 이분 정도의 그런 시선과 시각을 충분히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논란과 비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에세이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세이는 사회과학 서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신의 그 주관이나 인상평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낀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논리와 근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세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개할 겸 해서 이 책을 오늘 골라본 거죠. 그리고 또 정답은 없다 에세이에서 이렇게 생각을 그럼요. 해주면 될 것 각자가 같습니다. 예술 작품을 소화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면 됩니다. 이건 네. 내가 공감하는데 이거는 아니야.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이 책에서 저자에 대한 논란의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큰 예. 틀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봤더니 네. SNS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들여다보긴 합니다. 네. 하나는 저자 주장이 이 한국에 대한 그 거친 첫인상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식 비평을 해놨다 네. 이런 건데 뭐 혹자는 아주 뭐 문장이나 전체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도 해놨던데 에세이가 그런 겁니다. 에세이는 그냥 자기의 감성, 감정을 드러내는 거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의 매력은 글 자체가 주는 어떤 감성을 소비하는 거고요.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간접 체험한다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공지영 작가의 에세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어떤 면이 갖고 다른가를 하는 거지 이 사람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게 아니에요. 네. 역시나 에세이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자의 주장 대부분에 동의한다. 불행하다 한국인들이. 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How to do.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네. 그것도 에세이에 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의 배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지적도 하고 싶은데 선불교 깨달음, 본인 자신의 깨달음에 기반해서 세상을 밝히는 게 선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 불공평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서 없애자 이런 주장이 아니고 개인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거죠. 이 땅을 지옥으로만 보면 지옥이고 천국으로 보면 천국이다. 모두 남탓만 하고 이곳을 지옥이라고 하면서 난 기회만 닿으면 이민 떠나겠다고 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쓴소리들이 많아서 아마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비춰졌을 수도 있겠죠. 네. 저도 사실 책 읽으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예.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독일하고 비교하죠. 네. 참 아이러니가 혹은 딜레마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데 저자가 그걸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하고 독일을 자꾸 비교해요. 네. 자신은 한국에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선택해서 왔는데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독일이 낫다는 쪽이 많아요. 그런 주장이죠, 예, 약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거슬리는 거거든요. 한국 사랑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작 행복하지 않네 하고 약간 당황해하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공정, 워라벨, 그리고 스라벨. 공정과 워라벨은 지금 MZ 세대가 가장 집착하는 키워드고 화두죠. 네. 그렇죠. 스라벨은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조언데 네. 그러면서 이걸 제안하는 건데 우선 공정과 관련해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불행해하는데 네. 진짜 공정인가 이게 경쟁과 질투에서 나오는 어떤 나나 내 주변과 관련된 공정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벌어졌던 논란을 생각해 보죠. 그럼 실제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그걸 내놨는데 네. 야 그러면 취업 준비하는 우리는 기회를 뺏기지 않느냐.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내 또래 집단이 되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자는 선불교식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그렇게 막 평등하지 않아. 정글이야. 네. 사바나라는 정글인데 자꾸 이 공정 때문에 오히려 자신만 고통을 겪는데 지금 공정을 들이대면서 비판하는 거는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할 바에야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게 나아. 네. 이런 의식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자의 제안은 인생의 불공평함을 원래 불공평하다는 걸 깨닫고 그런 깨달음 이 분별력을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남을 의식하는 공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워라벨도 어느 정도 오도된 면이 있고 저도 한두 차례 얘기한 기억은 있습니다. 네. 워라벨을 처음에 들고 나왔던 게 80년대 미국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2교대라고 불릴 만큼 회사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육아에 시달려야 되니까 워라벨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직장인 모두의 공용어가 됐고 그 워라벨의 어떤 전제가 일은 싫은 것, 가능하면 기피해야 되는 것, 휴식이나 여가는 좋은 것 이런 전제인데 우리가 몇 차례 책으로도 읽었지만 어떻게 꼭 그러냐.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일을 하면 우리가 얘기한 몰입을 하면 그 꼭 고용주나 회사 생각만 한 건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게 좋다. 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실제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가면서 싹 그 동료들이 그래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좀 쉬엄쉬엄 하라고. 네네. 그 몰입하는 일의 즐거움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를 지적한 건데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워라벨도 일종의 강박이라고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순간도 삶을 만끽하는 순간도 음. 결국 이것들이 다 모두 내 인생이다. 약간은 종교적인 느낌인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있다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네.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중고등학교 다 준비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려고 또 준비하고 그러고 나면 내 집 마련하려고 하고 그 후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끌어다가 쓰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삶의 전부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인식이 좀 한국 사람들한테 부족하다. 네. 오만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웠어요. 오만에는 사우디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기초적인 소득을 정부가 다 줍니다. 이 중동 산유국이기 때문에. 근데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가 택시 요금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네. 저는 이 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인생이 심심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이나 몰입감,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어질 대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은 요즘 파이어족이라서 조기 은퇴가 목표인 젊은 세대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만둬야 되는 게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까지 즐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저자가 진영이 갈린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게 좀 조심스럽다라는 입장도 내놓기도 했어요.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갔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SNS는 특히 저도 좀 봤습니다만 과할 정도로 인신공격을 해대니까 과거의 언행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네, 좀 무섭기도 하죠. 사이버 모비라는 표현까지 책 뒤에서 등장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토로하는데 네. 그러나 자신은 이런 쓴소리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자신한테 솔직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우리 뭐 미디어에 출연하는 사람이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숨긴다. 대중 영합적이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를 또 돈과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출산과 교육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한국이 지옥이 됐다면 청년들이 지옥이라고 하니까 아이를 없애려 든다. 저출산으로 아이 낳으면 불행해질 거야. 다시 나 같은 불행한 삶을 되풀이하게 할 수는 없으면서 아이를 없애려고 드는데 지옥을 없애야지 왜 아이를 없애야 되느냐. 그러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데 이 저자가
충분히 좀 놀 수 있도록 스라벨을 해야 된다. 스터디와 삶, 라이프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서 또 행복해지는 거니까 네. 이런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예. 다시 한번 이 공정성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또 평등하고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결국 그렇죠. 이런 걸 또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제가 발을 맞춰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책에는 how to do가 없다. 어떻게 네. 해야 된다는 해법이 없다는 지적들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만 후자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네. 후자라는 게 이제 인생 원래 불공평해. 네. 어느 정도 수용해야 돼. 근데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교육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냥 갑자기 압축적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네, 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수용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공평하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남이 저 땅 사면 배 아프고 이런 것들인데 네. 저자는 이제 그래서 삶이 불공평하다는 진실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은 것 같아요. 네. 저자가 사실 행복을 찾아서 독일의 선국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와보니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책에는 그런 당혹감이 좀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아마 가장 큰 딜레마겠죠. 비유를 이렇게 들었더군요. 이건 공감하는데 자신의 삶에 크게 불만족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 통계 아까 하나는 인용해 주셨습니다마는 행복 지수 이런 걸 자기가 목격하고 있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겉으로 보기엔 성공하고 명성도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허하고 외로움을 내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 사람 네. 한국이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인들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문제 진단까지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너무 어려서부터 속박이 많다는 거거든요. 부모의 기대, 네. 또 학교 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장을 제한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걸 다 좁혀놨죠. 고등학교 때 아빠 나 여행 가볼래라고 할 때 선뜻 응해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너무 많은 규칙과 고정관념 속에서 설계되고 정의 내려진 행복이다. 한국의 행복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얻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제된 거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여행, 모험, 그리고 요리. 저자가 평생에 걸쳐서 이제 가장 사랑해온 세 가지인데 아마 젊은 세대들도 MZ 세대도 최근에는 이 여행, 모험, 요리에 빠지고 있지 않나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서 공감할 여지가 있을 텐데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부모도 그랬고 이런 여행이 한국으로 이끌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시점이 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데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건데 하면서 이제 안전과 자유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안전을 대부분 선택하지만 자신은 이제 자유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 네. 완전한 안전은 없다. 그래서 간소한 차림으로 뛰어드는 모험들이 오히려 성장시킨 경험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권하는데 젊은 세대가 이걸 전과 달리 재평가하게 되겠다고 했지만 진짜 젊은 세대의 여행과 모험, 요리, 소비법에도 문제가 있다. 사람이죠. 네. SNS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중한 얘기를 간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이죠. 남이 가는 여행지에 가서 네. 남이 사 먹는 요리를 사 먹고 뭐 이렇게 됐다 하고 이제 한탄하는 거죠. 네, 사실 뭐 저는 여행보다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로서 예. 여행은 내가 인식하는 행복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는 일이다라고 말했던 이 저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게 맞는 얘기일까 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여행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네. 여행이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자는 등산처럼 돌아올 건데 뭐 하러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정이죠. 결과가 아니라 네. 여행은 그 여정을 즐기는 건데 낯선 곳에서 자신을 타자화할 때 주는 묘한 긴장이나 갈등 그리고 그것이 주는 또 묘한 만족감들이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사회가 성숙해질수록 소유를 위한 소비, 자동차를 산다, 집을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을 위한 소비, 여행이다, 네. 공연이다,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돼요.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됐고 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여행을 늘 떠나라고 권하죠. 그 여정에서 당신이 찾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행이든 모험이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음식도 좋아해서 음식을 이제 차려서 손님 대접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연이 없는데 음식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하는 것도 부모의 의무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차려줄 게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경험하게 하고 그걸 만든 사람을 존중하게 해주라.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경청할 만한 가치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해서 사실 뭐 여행이 짐 싸기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말도 그렇죠. 책 속에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돈부터 모으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부담이 있는데 여행을 위해서 이걸 무리해서 떠나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들거든요. 실제로 젊어서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네. 근데 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경제적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니까 우리 젊은 세대한테. 네. 근데 저도 그 시기를 겪어보고 나니까 빠듯한 상황에서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뭐 꼭 해외여행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전보다 여행도 편해졌고 가면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행을 해보는 게 좋다고 저자는 권하는데 네.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젊은이들 혼자 네. 아주 낯선 나라에 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 배낭여행족 중에서 다른 데는 그래도 몇 사람이 같이 오니까 위험한 네.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데 혼자 특히 여성 이런 분들이 어려운 나라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부모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행을 잘 계획해서 네. 인생에 충만함을 주는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네,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럼요. 예. 꼭 한번 해보시라는 의견 주셨고 사실 요리에 있어서도 예능이나 유튜브에 등장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우리 음식에 대해서 사실 뭐 싫다는 내색 안 하고 저는 좋다는 반응들만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저자는 비판을 좀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외국인들의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탈리아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 아까 말씀드린 지롤라모 판체타라는 슈퍼스타가 하나 이제 등장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식 쪽이 많죠. 아무래도 유튜브나 예능 프로그램도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 낯선 음식을 체험하는 네.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 뭐 신기하다, 맛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평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 육개장 요리는 그 서구인들 관점에서는 상당히 먹기 불편한 음식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선이 있는데 그걸 넘으면 불편해하는 거죠.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는 외국인들한테는 환호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근데 이 저자는 요리를 즐기고 그 때문에 그 아들이 요리사를 희망 직업으로 꼽을 정도가 됐다 그래요. 사찰 요리도 이제 선불교에 입문해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요리를 즐기는데 요리평을 해요. 한국 요리가 나빠졌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 순수한 맛이 없어지고 너무 식당도 세련돼지고 음식도 세련돼졌지만 자극적이 돼간다. 네. 뭐 사찰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런 비판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도 불편해하더라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집과 아파트, 그리고 자연.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다. 하우스는 하드웨어죠. 네. 홈은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니까 샀는데 이게 집값 오를 때 또 팔고 떠나야 되는 공간으로만 집을 생각한다는 거죠. 잠시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에 자부심이 있다든가 그걸 꾸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광주행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나옵니다. 서울이 가족이 살기에 좋지 않았다. 네. 그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돈, 뭐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지방 내려가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서울을 벗어나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기회나 일자리가 아마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장의 역사까지 거론하죠. 단기 발전 위해서 지방보다 서울,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시한 정부 정책, 부동산 투기가 빚은 기형적인 발전을 이뤘다 서울이. 그래서 서울은 화려하고 세련된 욕망의 도시로 변했다. 약간의 그 도시 비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또 한국인들의 아파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인들이 아파트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젊은 그럼요. 사람들이 사실 전원주택 살겠다라는 생각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은퇴 후에나 한번 살아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집이라는 공간이 홈이 되면, 가정이 되면 그 남들한테 자꾸 보여주고 싶을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신의 취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의 원천이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초대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딱 한 번 집들이라고 그것도 신혼 초에 한 번 하고 네. 영원히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죠. 그 아파트라는 공간에 초대해봐야 뭐 할 게 없죠. 또 하나 이 아파트가 가진 문제로 지적하는 게 자연과의 조화다. 한옥은 서구인들이 한옥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가옥 형태인데 지금 아파트는 그야말로 성냥갑이거든요. 그래서 계절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늘 한국을 자랑할 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들려고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사계절을 제대로 누리지도 않는다. 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또 집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에 민감하다 보니까 몽땅 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옥신각신하는데 더 오를 비싼 집을 사는데 네. 대부분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젊은 세대가 3명 중에 1명꼴로 이 나라 뜨고 싶어한다, 헬조선 뜨고 싶어한다 하는 통계를 보면서 한탄하는 게 이것도 아마 집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고 저자가 이제 지목하는데 뿌리를 상실했고 가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발전이 원동력이 됐는데 남들 의식하고 남들과 경쟁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성 없이 획일화된 성공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성공에 가면서 그 성공에 대해서 늘 오해를 받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각자가 세운 나름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운 목표들에 도전하는 걸 성공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성공이 거의 유일한 성공의 척도가 돼버렸죠. 네, 역시나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우리 태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역시 아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저자 같은 경우는 마당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지만 예. 한국인은 뭐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지나치게 문화적 상대주의로 갈 필요는 없지만 한국인의 아파트 사랑에는 뭐 꼭 돈만 노린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선택한 면도 있고 네. 개인으로 보면 집단으로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게다가 이 지방 분산도 안 된 상황에서는 그렇죠.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외에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파악하면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무조건 개를 식용으로 기른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네, 사실이 네, 아니니까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식문화라는 게 있듯이 네. 얼마 전에는 그 스웨덴 손님 접대 문화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우리 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스웨덴 집에 갔는데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밥을 안 주더라. 근데 거기에 문화였던 거죠. 워낙 북구의 문화가 그랬던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혐오나 차별의 상대로 삼으면 안 되는데 이 저자도 아파트 선호 현상이 돈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아파트라는 공간 외에 다른 주거 공간이 마땅치 않은 우리 현실도 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문화의 차이를 이해를 하다 보면은 많은 비판도 줄어들 수 있겠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시험과 서열, 그리고 토론. 갑자기 키워드 설명드리기 전에 생각난 건데 네. 광명수 씨는 행복하신가요? 저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조금이라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이게 아닐까요? 아이씨, 경제. 예. 예, 불행하다는 경제적. 걸 이제 꼽아보자면 굳이나 꼽아보자면 예, 그런 그렇겠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제 경우를 돌이켜 보면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아. 학교가 폭력이 넘치는 공간이어서 네. 참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데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 안토니 가장 날선 비판을 제기합니다. 네.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맞습니다. 모두가 교육에 올인하는데 그게 너무 양적인 부분, 교육의 양,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이니까 질 좋은 교육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부모의 희망에 기대는 교육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 잘 되는 게 나도 어디 나가서 떳떳해질 수 있는 거거든. 부모님의 자존심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네. 아이의 삶을 이토록 완벽하게 장악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모가 존재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교육이 기형적이 됐다는 건데, 교육 산업 문제도 제기합니다. 이 교육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기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산업이 생겼잖아요. 네, 학원, 교육 시스템들. 네. 이거 어떻게 바꾸겠느냐.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 독일에서는 수영을 가르치는데 보통 아이들이 6일 정도면 마스터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린 터무니없죠. 저도 아이들 가르쳐 봤는데 한 1년 내내 가르쳤는데 아, 못해요. 그럼요. 바다에 나가니까 정작 수영을 못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아니라 그냥 양으로 승부하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험 보기 위한 교육이죠.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시험을 통해서 서열이 매겨지는 시험과 서열 만능의 교육 체제가 됐다. 뭘 배우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에 통과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진 교육이고, 네. 이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정작 맛있는 음식은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접시만 경험하다 오는 격이다. 수능 같은 경우도 학업 성적을 단 하루 만에 평가하는데 그렇죠.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자가 독일의 아비투어와 대학 생활을 또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제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독일 교육이 가진 차별성이 드러날 텐데, 박사 학위를 하러 갈 때 네. 미국과 독일이란 두 목표지가 생겼어요. 근데 독일은 들어가긴 굉장히 쉬워요. 학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학위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입학이 쉽다는 거예요. 아, 네. 졸업은 정말 열정과 자질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해요. 대학부터. 들어가기는 박사학위는 쉬우나 나오기는 힘들다. 박사학위를 10년이 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유학생들이. 지금 독일 유학했다는 분들 박사학위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까다로운 건데 네. 이 아비투어라는 것도 이 시험인데요. 한 달 동안 봐요. 한 달 동안. 그것도 자기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이 과목을. 네. 그래놓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실력이 나오겠죠. 하루 만에 뭐 어떤 날은 기침 때문에 혹은 점심 도시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적이 나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치르는 것들은. 그러면서 획일적인 교육법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대중들이 획일화되면서 선동가에 오히려 휘말리는 최근에 그런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열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받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은 선택이 폭이 넓고 대부분의 학비를 나라가 보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없어요. 대신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정과 자질을 보여주지 않으면 원하는 학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공감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기러기 아빠에 대한 지적인데요. 기러기 아빠라는 정말 기형적인 가족이 왜 탄생했느냐. 아이들 교육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정을 해체해 가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도 그 기러기 아빠는 좀 없어져야 될 가족
파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면 공인된 별거 같기도 하고 부모들이 사실은 좀 떨어져 있고 싶은데 아이들 교육이라면 만사가 다 이해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소장님도 이 교육 때문에 좀 불행했었다라는 기억을 떠올리셨는데 예. 또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는 또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거 바꿀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 관련 산업도 많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말로만 이렇게 이상적으로 할 수 있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예. 그 교육 지난 한 20년간을 생각해 보시면 정권 바뀔 때마다 네. 이게 자꾸 바뀌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변화로 귀결된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시행착오로 끝나고 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행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핀란드의 창의적 공교육을 본받자 그러고 어떤 때는 독일의 시험 제도를 본받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한테 맞는 옷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변화라는 게 뭐냐?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네. 가능하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적어도 행복해야 되고 네. 교육의 질도 지금보다 더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겠죠. 글쎄 그런가요? 근데 왜 저희들 후배 세대들이 그렇게 우리들보다 더 풍족하게 지냈는데도 불행하다고 하죠. 저는 교육에 그 막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교육의 가장 대표적이지만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가 남을 의식하고 경쟁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킨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예, 현대 경영학의 이제 진리처럼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을 성공시킨 그 공식 때문에 그 개인이나 조직이 패망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성공 공식이었죠. 경쟁. 이 좁은 땅덩어리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냥 치열한 경쟁을 네. 하면서 성과를 냈죠. 그렇죠.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행해진 거거든요. 저자도 이제 너무 타인을 의식하는 부분,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너무 타인을 의식해요. 젊은 세대도 SNS 같은 걸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압축적인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국가나 사회는 발전했는데 개인들이 불행해졌으니 그 개인들의 불행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거에 더 몰두해 보자는 네. 거죠. 뭐 경쟁에 객관화라는 이유로 시험 같은 것들도 너무 단편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가진 열정, 자질을 어떻게 하루 만에 시험으로 다 평가를 네. 합니까? 단적인 예로 수능 같은 경우는 3년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치면은 12년간의 그걸 하루에. 교육을 예. 하루에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생 생활부, 네. 종합생활부 같은 거를 확대했더니 뭐 인턴이나 논문 이런 걸 부모 찬스를 가지고 끌어다 오니까 또 부작용이 또 부작용이 일어났죠. 생기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자기 지인 외국인 아들이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턴 봉사활동 증명서 돈만 내면 만들어다 준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선진국이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긴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과외가 문제가 돼서 헐리우드 스타들 자녀들이 과외 교육을 받아서 논란은 됐지만 이렇게 무슨 인턴, 논문, 봉사활동 이런 것들까지 조작해가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지향적인 게 강점은 많은데 경쟁의 공정성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너무 단순화됐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비교할 때 수능 성적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온라인 몹, 삭제 문화, 그리고 한의 민족. 그러니까 온라인 몹이라는 게 몹이 폭동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누구 하나 그야말로 달려들어서 박살을 내는 그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이걸 삭제, 컬처, 캔슬 컬처라고 그러는 네. 삭제 문화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그냥 한두 마디로 그 사람의 삶을 재단해 버린다. 그러니까 과거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런저런 글을 올렸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그 당시에 떠오른 단상입니다. 짧은 생각이에요. 네. 그 사람의 철학이
이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엿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재단해 버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네. 그러니까 누구나가 실수를 하는데 실수하고 나서 반성하는 게 중요한데 반성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실수하는 누구나가 다 십자가에 오르는 희한한 형국이 됐다. 아마 내가 가진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이 좀 고통받았으면 하는 심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냐. 네. 저자는 그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공격하는 대상이 불행해짐으로써 내 불안감이 좀 해소되길 바라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해 민족,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부심이라고 알고 있는 이 한해 민족이라는 것도 일종의 세뇌 교육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한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피해자라고만 간주합니다. 네. 비슷한 맥락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다. 한 번도 외침을 해본 적이 없다. 외침을 당한 적이 있을지언정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게 한해 민족과 같은 맥락에서 네. 일종의 그 자기 연민이다. 그런 데 지나치게 빠지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한이란 말은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 좀 식민사관 교육에서 네. 강조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 얘기를 부각시키는 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저자도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각자가 자유롭되 서로를 신뢰하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민주주의지만 공동체 의식이 있는 민주주의가 되자는 얘기고요. 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지하느냐. 네. 이게 사실은 우리를 진짜로 제대로 통제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옥으로 보면 한국은 지옥이죠. 그러나 세계 어디가 또 지옥이 아닐까요? 네. 아프리카도 있고 미국도 있고 미국 보시면 총기 상하고가 그렇게 다발하는데 문득 거기 살고 있으면 내가 이민자였다면 참 섬뜩하죠. 네. 불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인식이 중요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삶을 능동적으로 바라봐야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한국인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뿌리가 다르니까 여기 그 K 방역 얘기도 나와요.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동선 확인한다고 다 사생활 개인정보 네. 노출했잖아요. 그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방역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네. 이거는 동서양 철학의 차이기도 하고 전통과 문화의 차이기도 하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저자가 한국 사회에 대한 비평을 가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제 한국인으로서 어디까지 공감을 하시고 또 어떤 지적은 좀 공감하기 힘들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건 공감하고요. 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여기고 기회만 있으면 뜨겠다 뭐 이런 인식을 하는 데 대해서도 저도 비판적이죠. 네.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제 지인인데요. 물론 한참 어르신입니다. 저보다는 70년대 지방대에서 교수하시던 분인데 너무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에 질렸다면서 미국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분 이름을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을 텐데 네.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안 주어지니까 슈퍼를 나중에 하셨는데 네. 날 불행했고 돌아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 6, 70년대 선진국 이민자의 운명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분 지역 중에 공감할 수 없는 건 개인적인 변화. 이 지옥을 천국으로 봐라. 그럼 많은 문제가 풀린다는 식의 개인적인 변화로 우리 사회나 국가의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설 때 비로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우리 한국인들이 축적해 왔는데 많은 부분은 오히려 개인 탓으로 돌린 거. 개인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이런 정도의 조언으로 그친 거는 how to do. 그러니까 처방전치고는 가장 그 낮은 수준의 처방전이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뭐 책 한 권으로 이분의 생각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기대를 하고 보면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행복을 쫓아서 한국에 왔다는 게 기대가 네. 높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외국인이
타양에서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는 발전하지 않은 한국의 그 당시의 모습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사는 우린 또 다른 입장 아닙니까? 네. 발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한 외국인이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입 바른 소리 한번 했다고 너무 발끈하지 마시고 네. 경청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이분이 끝까지 한국에서 지내실까 그런 호기심은 생기더라고요. 네. 네. 약간 지금 어떤 정신적 방황기에 접어드신 것 같아서. 그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예,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대박을 꿈꾸기보다 소소하더라도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다. 샘 오칠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유명했었죠. 간호. 네. 그분도 동양인 비하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조나단처럼 사랑받던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일방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이 아니라 껄끄러운 얘기도 그분들한테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의 솔직한 평을 좀 듣고 네. 그중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고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 생각하고 깨닫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젊은 분들이 SNS에 흥분을 하셨길래 제가 네네. 이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회입니다. 역시나 에세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공손함과 배려심이 실종된 오늘날, 친절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작은 감사와 미소가 어떤 위대한 변화를 몰고 올지 도나 캐머런이 쓴 카인드라는 책에서 확인해 보시죠. 돈을 구걸하던 사람한테 돈을 준 친절한 경험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친절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잔뜩 들던 분들이라면 네. 이 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아주 사소한 친절이 세상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책일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